한국은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어 해. 중국은 남자들이 결혼 때문에 살인도 나. 근데 또 재밌는 건 중국은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해. 최근 중국에서 결혼 지참금 때문에 살인 사건이 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얼마를 요구했길래 죽이기까지 한 걸까요? 결혼 사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후난성에 사는 타오라고 합니다. 요즘 중국의 분위기가 뒤숭숭한데요. 저는 일종의 비혼주의자가 되었어요. 지금 중국 남자들이 대다수가 비혼주의자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은 남녀 성비가 정말 불균형한 사회예요. 일산화 정책 때문인데요.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발견하고 매우 흥미롭게 생각한 현상입니다. 파트너를 찾는 단순한 행위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불리한 확률이 쌓여 있는 게임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의 일원이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공상과학소설이 아니라 출생 인구 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중국에서 4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은 남아 105명, 여아 100명 정도이며 이는 자연적 및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해 정상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아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사망률이 더 높으며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980년대의 남녀 성비는 단순히 정상 수준을 넘어 2004년에는 여아 100명당 남아 121.1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균형을 훨씬 넘어선 수치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 덕분에 이 비율은 2020년에 111.3으로 낮아졌고 2021년에는 108.3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불균형의 영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1980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에서 태어난 인구는 약 7억 900만 명으로 평균 성비는 114.4입니다. 이는 42년 동안 남아가 여아보다 약 400만 500만 명 더 많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혼할 시기가 되었을 때 중국에서 같은 연령대의 여성이 턱없이 부족해 파트너를 찾지 못하는 남성의 수가 최소 3억만 명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에 의해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가 왜곡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남성들이 더 결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 중국은 근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런데도 여자들이 더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남성들이 결혼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건 지참금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지참금 때문에 살인사건도 일어났어요. 그냥 결혼을 안 하면 되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인구가 여자보다 3천만 명이나 많은 중국에선 신부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결혼하는 이른바 차이리 관행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지난해 11월 중국 성에 있는 한 마작방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졌는데요. 신부 쪽에서 500만 원에 달하는 결혼 지참금을 요구했는데요. 그리고 남성은 이걸 다 준비해 간 거예요. 그런데 신부 쪽에서 일방적인 파혼을 한 거죠. 그래서 남성이 결혼 지참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신부를 찾아갔는데요. 신부 쪽에서 절반만 돌려주고 절반을 안 줬나 봐요. 그래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지참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중국 법원까지 나설 정도였어요. 이러한 분쟁은 지참금이 갈등의 중심이 되어 사랑의 파트너십이 되어야 할 정서적, 개인적 측면을 가리는 불을 위한 결혼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사회적 압력과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어떻게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어야 할 결혼을 이렇게 법적으로 얽히게 만들었는지 흥미와 우려를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사법당국은 이러한 분쟁의 심각성과 빈도를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차이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함으로써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이 지참금 분쟁 사건의 재판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결혼 전통의 진화하는 본질뿐만 아니라 현대관계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규정에 명시된 지침은 혼인, 해산 시 모든 지참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미묘한 이해를 조명합니다. 대신 결혼에 대한 신랑의 기여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종종 감정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소송 절차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부여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공동의 미래를 꿈꾸며 맺은 결혼이 안타깝게도 별거로 끝날 때 작용하는 복잡한 역학관계를 인정합니다. 이 규정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지참금 반환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도주하거나 신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혼 직후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는 지참금 전통의 정신이 노골적으로 무시된 사례입니다. 이 규정은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잡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솔직히 결혼할 때 혼수를 해가는 게 무슨 법원까지 갈 일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법당국이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지금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심지어 올해는 여자들도 결혼을 안 하는 해래요. 올해 결혼하면 과부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2024년은 윤년인데요. 과부의 해란 음력으로 따져 입춘이 없는 무춘년을 의미합니다. 반면 올해의 경우 윤달이 포함돼 입춘이 2번 들어오는 쌍춘년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입춘이 없는 무춘년을 관연이라고도 부릅니다. 중국에서 관연은 과부를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소위 과부의 해로 불리죠. 민간에는 무춘년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일찍 죽어 여자가 과부 신세를 면할 수 없고 자식도 낳지 못해 외롭게 산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유들로 중국인들은 입춘이 없는 과부의 해에는 결혼을 피하는데요. 24년은 중국에서 남자도 여자도 모두 결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해라는 거죠. 심지어 중국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하얀 종이가 바닥에 놓여 있는데요. 노인들이 자기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어서 자기 자식의 신상과 직업, 수입 등을 적은 종이를 공원에서 교환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싶은 부모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젊은 청년들의 생각이 충돌하는 거죠. 이 장면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대신해 이곳에 온 많은 사람들, 주로 노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집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결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짝을 찾기를 바라며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희망과 절망의 기운이 공중에 가득합니다. 여기에는 젊은 사람은 거의 없고 거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대신해 결혼 상대를 찾으러 온다는 한 아버지의 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 가슴 아픈 말은 점점 더 단절되어 가는 세상에서 연결에 대한 조용한 외침인 이 모임의 현실을 잘 드러내줍니다. 한 아버지는 얼굴에 걱정의 주름이 깊게 패인 채 결혼 정년기의 청년인 아들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 아들이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와서 내일 아침 일찍 퇴근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적합한 배우자를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양합니다. 현대 중국에서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사회적 기대와 치솟는 생활비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때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던 결혼의 꿈은 이제 안정적인 직장과 고소득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루기 어려운 목표처럼 느껴집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인해 사회생활의 구조가 어려워지면서 결혼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공원을 거닐다 보면 발밑에 쌓인 하얀 종이가 결혼을 포기한 35세 이상 독신자 수천 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각 종이에 자신의 특성과 업적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글귀 뒤에는 현대의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 꿈을 미루고 희망을 접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부모들은 자녀가 느끼는 외로움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기를 초래한 사회적 압력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전통적인 중매가 온라인 데이트에 자리를 내주었지만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근본적인 욕구는 변하지 않는 중국의 연애와 결혼 풍경을 변화시킨 문화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으로 갈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결혼을 하지 않고 살 거라면 돈을 많이 저축해 두어야 하잖아요. 중국 대졸자의 평균 임금은 월 110만 원 정도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하루에 8시간씩만 알바를 해도 달에 200만 원을 벌 수 있잖아요. 중국의 대졸자 평균 임금은 월 110만 원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해 보이는 수치입니다. 아르바이트보다 높은 임금을 약속하는 한국의 매력은 제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2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전망은 제가 중국에서 마주한 경제적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저를 한국으로 이끈 것은 단순히 임금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당장의 압박과 졸업 후의 삶을 규정하는 것 같은 철저한 부의 추구에서 벗어나 내 방식대로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은 공격적으로 한국을 비난하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서요. 한국 사람들은 거지같이 살고 있다는 식으로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 믿었어요. 이미 한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중국과는 결이 다르니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인플루언서들의 한국 비방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직면한 더 깊고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가 간의 운명이 점점 더 얽히고 설키는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이해와 공감을 증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부정적인 묘사와 분열적인 수사에 굴복하면 계속해서 멍청이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저라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그냥 계속해서 비슷한 영상만 올라온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원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이러한 성향에 저항했습니다. 아마도 제 안에 내재된 회의주의나 현실은 우리가 접하는 이분법적 묘사보다 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뿌리 깊은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 사는 친구들의 시선과 활기찬 한국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삶을 엿본 결과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그리는 암울한 그림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저는 두 나라의 부와 번영의 본질, 특히 중국의 부유층과 한국의 부유층을 비교하며 성찰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호황으로 엄청난 수의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배출되어 그 숫자가 한국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국의 부의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하지만 저는 이 관찰을 통해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많다는 것이 과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의미할까 하는 더 깊고 불안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고민하면서 부유한 나라일수록 더 가난하다는 이야기가 더 깊이 공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설적인 말은 경제적 격차가 큰 국가를 괴롭히는 내재된 불평등을 조명합니다. 태국이나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는 부유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며 심지어 개인적 사치도 중국인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로움은 종종 광범위한 빈곤의 배경과 병치되어 부의 축적과 그것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윤리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저는 불법을 저지르고 돈을 모으는 것이 더 쉬운 곳에서는 사회의 도덕적 구조가 필연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과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모호한 수단을 통해 부를 쉽게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와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도 약화시킵니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극명한 대비는 부의 추구가 집단적 복지를 가리는 시스템적 실패의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중국 부자와 한국 부자들을 많이 비교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중국 부자들이 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닌 게요.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더 가난한 나라인 거 아시나요? 태국이나 인도 같은 곳 부자들을 보세요. 중국 부자들보다 더 잘 살걸요. 불법이 판치고 돈을 축적하기가 더 쉬운 곳이니까요. 물론 한국에 가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제가 한국에 가서 산다고 해도 완벽한 한국 사람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어차피 결혼은 포기했고요. 밥을 굶지 않고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결혼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닙니다. 결혼과 그로 인해 형성되는 가족적 유대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에서 고독과 독립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더라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행복과 성취는 사회가 신성시하는 전통적인 틀에 국한되지 않고 무수한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의 이주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소박하고 진정성 있는 삶을 받아들이는 상징적인 도약입니다. 한국의 매력은 K-드라마의 낭만적인 비전이나 밤을 밝히는 서울의 활기찬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 내 선택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눈초리와 속삭이는 판단에서 벗어나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재정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를 기다리고 있는 도전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고 아름답고도 당황스러운 언어를 배우고 나와는 현저히 다른 사회에서 내 자리를 찾는 여정은 벅찬 전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코 완벽한 한국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저를 주저앉히지 않고 오히려 결의를 다지게 합니다. 저는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할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하고 소속감은 동화가 아니라 수용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은혜로 한국 생활의 복잡성을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굶주림은 제가 떠나고 싶은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경험에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뿌리 깊은 전통과 미래지향적인 역동성을 지닌 한국 문화의 풍부한 테피스트리는 제가 참여하고 싶은 경험의 향연을 제공합니다. 고대 사찰의 장엄한 아름다움부터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최첨단 혁신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성장과 발견의 약속으로 손짓하는 대조적인 세계를 선사합니다. 결혼을 포기함으로써 저는 예상되는 삶의 궤적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불확실성과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제 존재의 깊이를 탐구할 수 있는 안식처, 한때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던 기대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부모님이야 실망하시겠지만 희망이 없는 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건 고통만 물려주는 거니까요. 전 한국행을 택해서 부모님한테 적당한 돈을 들이면서 살고 싶어요. 어차피 어디서든지 고생을 해야 한다면 한국에서 고생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래요. 솔직히 한국 여자를 만나고 싶지만 한국 여자들이 중국 남자를 왜 만나겠어요? 주제 파악이 필요하죠.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 한 외국인 축구 전술 전문가가 일본과 이란의 축구를 관람하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20일로 이란에게 패배하자 고개를 끄덕입니다. 축구 유명 도박사들은 일본이 우승할 확률이 24.6%, 한국은 14.3%로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 외국인은 처음부터 다르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아시아 축구 전술 전문가인 고든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코틀랜드의 축구 전술 전문가인 고든 맥알리스터라고 합니다. 10년 넘게 아시아 축구를 분석해 왔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을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의 철학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한국 축구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유연하고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반면 일본 축구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하나의 정형화된 게임 플랜을 고집합니다. 한국 축구를 보는 것은 마치 조직적인 혼돈을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공격 움직임의 회오리 바람이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든 합쳐져 수비를 뚫어내는 것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뛰어난 기량은 과감한 단독 질주나 화려한 장거리 슛 시도 등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습적인 요소가 핵심 무기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식 축구는 거의 기계적인 팀 형태와 패스 리듬으로 모든 선수가 감독의 마스터 전략에 따라 응집력 있는 집단의 일부로 움직입니다. 이들은 라인을 끊기보다는 복잡한 패스, 트라이앵글과 조직적인 오프볼 움직임을 통해 상대를 제자리에서 끌어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공격의 극과 극은 제가 보기에 수비적인 제3의 접근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 백라인은 위험한 하이프레스와 오프사이드 트랩을 구사하며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는데 이는 트랜지션 과정에서 상대의 공격력을 노출시키지만 무기를 앞세워 공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본의 조직적인 수비는 페널티 지역을 거의 벗어나지 않으며 자기 진영에서 소유권을 내주지만 후방의 위협을 막아냅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혼란을 장점으로 활용하며 강렬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통해 기술력이 뛰어난 상대를 압도합니다. 일본은 거의 종교에 가까울 정도로 조직적인 포지셔닝과 패스 리듬을 유지하며 체계적으로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전문가인 저는 한국의 유연성과 일본의 경직성이 아시아 축구, 강국인 두 나라 사이의 핵심적인 전략적, 문화적 대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철학적 극단의 두 국가이지만 두 국가 모두 성공을 거둔 국가 정체성입니다. 역사적으로 축구 실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한국은 제가 보기에 세계 무대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굴의 붉은 악마는 불굴의 투지와 대담한 공격력으로 자신의 몸무게를 뛰어넘는 명성을 쌓으며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로 현대 한국 축구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2002년 일본과 공동 개최국으로서 충격적인 준결승 진출은 꿈에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제가 보기에 한국 축구 문화가 거인 같은 상대에도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축구 강국 스페인과 독일을 상대로 한 사무라이 블루의 감동적인 2022년 월드컵 16강 승리로 정점을 찍은 일본의 꾸준한 선전도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8강전에서 약체 크로아티아의 승부차기 끝에 패하면서 전례 없는 성적을 거둔 일본 축구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일본은 2024년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라이벌 이란에게 8강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일본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선수단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경직된 전술과 단호한 상대를 상대로 전략을 전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축구에서 유연성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은 기대와 상관없이 문화적 초석입니다. 본질적으로 한국인은 전술적으로 적응하고 대담한 몽상가로서 자신의 몸무게를 뛰어넘는 공격을 펼치는 반면 일본인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높아지는 기대치 앞에서 흔들리며 외국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 치밀한 게임 계획이 고집스러운 저항에 부딪혀 실패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금세기 한국 축구의 부상은 역동적인 기술력과 끊임없는 신체 단련을 강조하는 선수 육성 모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제가 보기에 열광적인 현대 축구에 적합한 재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대륙을 넘나들며 유소년 시스템 코칭에 몰두해온 한국인들은 체격과 힘에서 축구 강국들을 따라잡을 수 없음을 인지하고 대신 속도와 체력, 정확한 패스, 번개 같은 드리블 기술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K리그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경쟁심을 키우는 압력소치입니다.
국내 용광로에서 단련된 선수들은 엄청난 체력적 압박 속에서도 기술과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엘리트 기술, 놀라운 활동량, 정신력 등 한국 축구의 이상향을 잘 보여줍니다. 이 비디오 분석은 손흥민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인정받는 이유를 강조하며 특히 호주와의 경기에서의 활약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는 손흥민의 전략적인 플레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영리한 위치 선정으로 페널티킥을 이끌어내는 손흥민의 능력은 많은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정교한 기술입니다. 한국의 글로벌 야망은 손흥민과 같은 인재들이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한 방이 있는 팀입니다. 결국 손흥민이 프리킥으로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했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의 육성 철학은 제가 보기에 훈련장에서 무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패스, 트라이앵글 이론과 오프볼 동기와 움직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아카데미는 반복을 통해 포지션 구조와 책임을 이해하는 인재를 배출하며 팀 우선 사고방식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구조화된 일본 유소년 시스템은 한국 축구가 추구하는 폭발적인 스피드, 예측 불가능성, 원초적인 영감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분석가인 제가 보기에 제1리그의 기술적인 템포는 해외에서 두드러지는 집중적인 압박을 선수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활약해주는 선수들이 없고 늘 틀에 박혀 있는 축구만 하는 것이죠. 일본은 지고 있는 상황에서 뒤집을 수 있는 멘탈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기고 있을 때는 어느 팀보다 강하다고 봅니다만 항상 자기보다 못하는 팀과 경기를 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한국이 유럽 리그에 맞는 역동적인 특성을 지닌 원석을 발굴하는 반면 일본은 제가 보기에 안전지대 전술로 자백하는 절제된 축구를 연마합니다. 한쪽은 불같은 빠른 말같이 다른 한쪽은 기름칠이 잘 된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저와 같은 외국인이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극명하게 다른 두 나라의 축구 경기장 분위기, 즉 더 넓은 사회적 기질을 반영하는 경기장에서 부글부글 끓는 열정의 구덩이입니다. 한국인은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소매에 달고 다니며 몇 달 동안 거리를 월드컵 열기로 가득 채웁니다. 서포터즈들은 소주 한 잔에 취해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킥오프 전부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끊임없이 함성과 구호를 외치고 북을 두드립니다. 매 순간이 목숨이 걸린 것처럼 열광합니다. 한국인의 열정은 일본과 같은 지역 라이벌을 상대로 한 축구. 승리는 스포츠 영역을 초월한 정복이라는 국가적 자부심과 강박관념에서 비롯됩니다. 2002년 월드컵의 영웅 안정환 선수는 운명의 조별 예선에서 일본을 상대로 결승골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페루자 구단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 국민은 승패를 떠나 비교적 차분한 태도로 경기장을 가득 메운 서포터즈와 함께 시끌벅적하기보다는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물론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기에서도 일본의 열성 팬들은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큰 승리를 거둔 후 거리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격렬한 축하보다는 기념품을 사기 위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나라 모두 축구에 대한 광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본의 절제된 모습에 비해 한국의 외향성은 억제되지 않은 채 폭발적으로 분출됩니다. 이는 일본에서는 예의와 사회적 화합을 중시하는 반면 외국인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에서는 다혈질적인 정서가 두드러진다는 더 넓은 동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금세기 한국의 놀라운 축구 변화의 핵심에는 글로벌 야망이 있습니다. 2009년 한국의 월드컵 우승을 그린 영화는 가장 큰 스포츠 무대에서 검증을 받고자 하는 이 떠오르는 국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럽으로 선수를 수출하고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는 단순한 대륙 지배를 넘어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열망을 달성하는 것과
국내 축구의 뿌리를 키우는 것 사이에는 지속적인 긴장이 존재합니다. 손흥민과 같이 유럽에서 활약하는 스타들이 건강이나 피로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보다 클럽을 우선시하다 보니 아시안컵과 월드컵의 야망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인은 유럽에서의 성공이 축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2005년 당시 유럽 명문 로마에서 활약하던 스타 미드필더 나카타 히데토시가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던 20대의 나이에 클럽과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하는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나카타 히데토시는 전성기를 구가하던 선수였기 때문에 더욱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명성을 쫓는 반면 일본은 자국만의 축구를 추구하는 고립된 문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축구 강국 간의 전술적, 발전적, 문화적 대조를 강조한 데 이어 또 다른 흥미로운 차이는 리더십 스타일과 감독에게 부여된 자율성에 있습니다. 한국은 단기적인 성과에 따라 감독들이 어지러울 정도로 자주 고용되고 해고되는 등 냉혹한 코칭 환경을 보여줍니다. 지난 2번의 월드컵에서만 12명의 감독이 바뀌는 등 대표팀 벤치는 회전문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북 현대모터스와 같은 강팀에서도 대부분의 K리그 감독들이 2시즌을 채우지 못하는 등 국내 클럽 감독들 역시 강도 높은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술과 영감은 주로 선수들에게서 나오며 감독은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라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일본의 감독 환경은 극과 극입니다. 이시이 마사타다 감독이 20년 넘게 주빌로 이와타를 이끌고 있는 등 클럽 레벨에서는 장기 집권이 일반적입니다. 대표팀에서는 최근까지 16년 동안 단 2명의 감독이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인내심과 관용은 깊이 있는 철학과 함께 실패한 전략을 고집하는 고집스러움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의 잦은 이직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추구하지만 정체성 확립을 저해합니다. 이는 선수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을 중시하는 한국의 선수 중심 모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일본은 명확한 정체성이 팀의 단합을 촉진할 때 부분의 합보다 전체가 더 크다는 점을 더 강조합니다. 2018년부터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모리야스 하지메는 경기 중 전술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며 끈기가 득점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관된 접근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모리야스 감독은 변함없는 전략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스페인과 독일을 꺾고 일본 팬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이란에 패한 일본은 2005년 3월 25일 이후 무패 행진을 깨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모리야스 감독에 대한 비판과 경질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 패배는 일본 대표팀이 이란전에서 보여준 약점인 체력적으로 강한 팀과의 대결에서 고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축구에서 체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란전 패배는 일본 대표팀의 토너먼트 일정을 끝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언론과 팬들의 엇갈린 반응 속에서 일본 축구에 대한 중요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일본이 6,889일 동안 이어온 한국과의 무패 행진을 끝내면서 아시아 축구의 역학관계에 중요한 순간을 장식했습니다. 26명의 선수 중 20명이 유럽에서 뛰고 있는 일본 대표팀의 전략과 선수 선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아시아 축구와 세계 축구의 수준 차이를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축구 강국들 간의 전술적, 발전적, 문화적 대조가 강조된 가운데 또 다른 흥미로운 차이는 리더십 스타일과 감독에게 부여된 자율성입니다. 한국은 단기적인 성과에 따라 감독들이 어지러울 정도로 자주 고용되고 해고되는 등 냉혹한 코칭 환경을 보여줍니다. 지난 2번의 월드컵에서만 12명의 감독이 바뀌는 등 대표팀 벤치는 회전문과도 같습니다. 전북 현대모터스와 같은 강팀에서도 대부분의 K리그 감독들이 2시즌을 채우지 못하는 등
국내 클럽 감독들 역시 강도 높은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술과 영감은 주로 선수들에게서 나오며 감독은 교체 가능한 구성 요소라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일본의 감독 환경은 극과 극입니다. 이시이 마사타다 감독이 20년 넘게 주빌로 이와타를 이끌고 있는 등 클럽 레벨에서는 장기 집권이 일반적입니다. 대표팀에서는 최근까지 16년 동안 단 2명의 감독이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인내심과 관용은 깊이 있는 철학과 실패한 전략을 고집하는 고집스러움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의 잦은 이직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추구하지만 정체성 확립을 저해합니다. 이는 선수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을 중시하는 한국의 선수 중심 모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일본은 정체성이 정의되면 부분의 합보다 전체가 더 크다는 점을 더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리더십의 대조는 더 넓은 철학적 차이를 반영합니다. 한국은 유연성을 중시하는 반면 일본은 연속성을 중시합니다. 두 나라의 축구 운명은 주기적으로 바뀌지만 근본적인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라이벌들이 동아시아 축구 역사의 다음 장을 어떻게 써나갈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무슨 영화를 안다고 그래? 미국이나 프랑스면 모를까? 한국 영화 시장은 매우 작은 거 몰라. 여기 신예 영화 감독을 꿈꾸는 한 브라질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한국 영화제에 간다고 하자 모두가 말리는데요. 한국 영화 시장은 미국이나 중국 영화 시장보다 작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 출신의 33세 신예 영화 감독 가브리엘라 산토스입니다. 저는 주로 빈곤, 부패, 도시, 폭력 등 브라질 사회를 괴롭히는 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춘 다큐멘터리를 연출하죠. 강렬한 이미지로 엮은 강력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객의 무관심을 깨우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국내 영화제에서 비평가들의 호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제 영화는 라틴 아메리카 이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살던 스페인어 마이너스 포르투갈어 거품을 넘어 전 세계에서 제 작품을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었죠. 브라질에 억압받고 잊혀진 사람들에 대한 제 이야기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서울 독립영화제 초대장이 제 메일함에 도착했을 때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 기회에 뛰어들었습니다. 일주일간 열리는 이 행사는 많은 아시아 감독들이 커리어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국제 인디 영화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제에서 제 최신작인 빈민가 다큐멘터리 콘크리트 꿈을 상영하는 것은 제가 세계 무대에 진출했음을 알릴 수 있는 완벽한 기회인 것 같았어요. 이 영화제에 초청된 것은 직업적으로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무지를 꽤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시아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와 너무 멀게 느껴졌고 이 신비로운 땅은 저에게 호감보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매끈한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 매운 김치를 꿀꺽꿀꺽 삼키며 화려한 옷을 입고 팝댄스 동작을 선보이는 사람들 뿐이었죠. 가끔씩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미사일 공격을 위협하는 뉴스나 군인들의 기합 소리로 가득 찬 군사 퍼레이드가 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 심지어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하는 것처럼 보아요. 대한항공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하자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아래 펼쳐진 이국적인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안성, 남양주, 고양 등 비행기를 타고 지나간 곳의 이국적인 지명이 혀끝을 스칠 정도로 낯설게 들렸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난 것이 실수였나 하는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고정관념과 잘못된 정보 외에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한국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몰랐습니다. 영화제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은 이미 어려운 일이었죠.
한국인들이 제 존재를 포용하거나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브라질의 빈곤과 억압에 관한 제 영화가 남미의 생생한 현실과는 문화적으로 동떨어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관객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3만 피트 상공에 매달린 긴박한 시간 동안 자기 의심과 조마조마한 두려움이 극에 달했어요. 착륙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 심해졌죠. 저는 주머니에서 묵주를 꺼내 작은 기도를 속삭이며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는 기대감이 꿈틀거렸습니다. 고국의 지친 내러티브를 넘어 영화 제작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영감을 갈망했어요. 매일같이 혼란과 부패, 불평등으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인 브라질 사회와는 또 다른 더 단순하고 느리고 균형 잡힌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엿보는 것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또한 제 자신의 선입견에 도전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사회의 결함을 탐구하는 스토리텔러로서 저는 판단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장소에 접근해야 할 의무가 있었죠. 이 여행은 스스로에게 갇혀있는 동료들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어요. 용기를 내어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길 수만 있다면 변화를 향할 수 있는 길이 자연스레 안내되었죠. 마침내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차 적응과 문화 충격을 이겨내고 마침내 발견의 문에 도착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낯선 땅의 한가운데로 향하는 위대한 모험이 이제 그 무수한 신비를 밝히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희망과 무지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서자 22세기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반짝이는 공항 인프라는 처음 보았습니다. 상파울루에 있을 때는 누수, 페인트 벗겨짐, 타일 탈락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낡은 건물에 먼지와 담배 연기가 공기 중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는 모든 것이 세련되고 효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으로 자동화된 것처럼 보였어요. 전자 게이트가 있는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저는 길고 지루한 줄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세관 직원이 여권을 스캔하고 사진과 지문을 디지털로 찍고 5분 만에 정중하게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해 주었죠. 제 첫인상은 몇 가지 고정관념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 공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술 후진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질서, 정확성, 프로세스 효율성은 최대의 기능을 위해 조정된 사회의 기둥처럼 보였죠. 혼돈과 지연, 간신히 작동하는 공공 시스템에 익숙한 브라질인으로서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다른 우주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매끄러운 공항철도 열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해 한국의 교통기술에 계속 감탄했습니다. 열차 객실은 세련된 인테리어, 무드 조명,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배경, 세계 국어로 정보를 표시하는 대형 스크린, 무료 고속 와이파이 연결이 갖춰져 있었어요. 첨단 기술만큼이나 빠르고 매끄러운 승차감과 미적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홍대 입구역에 내리자마자 대중교통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고 세련된 지하철역에 ATM, 카페, 미니마트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 마치 국제공항을 연상케 했어요. 브라질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낡은 차량, 빈번한 강도 및 도로 위 분노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담보로 한 모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인프라는 지금까지 매우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동아시아 사회는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이라는 고정관념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사라지고 있었죠. 서울에서의 숙소는 트렌디하고 젊은 홍대. 인근에 위치한 베니키아라는 이름의 세련된 트랜스포머 호텔이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객실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벽에서 드라마틱하게 튀어나오는 공간 절약형 가구로 꾸며져 있었어요. 또 다른 컨트롤은 첨단 워크스테이션에 불을 밝혀 출장자들이 단 몇 초 만에 방을 임시 사무실로 바꿀 수 있도록 했죠.
하지만 제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영화관 수준의 편집실과 장비가 객실에 내장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외의 일반 모텔이나 임대 아파트에서 잠을 자며 독립영화제에 자주 참석하는 저로서는 창의성을 위해 객실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꾸며놓는 숙박 브랜드는 처음이었어요. 스위트룸에는 편집 소프트웨어가 미리 설치된 최첨단 컴퓨터, 전문가용 카메라, 스튜디오 조명, 그린 스크린 등이 갖춰져 있었죠. 한국은 아티스트와 혁신가를 지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들의 특별한 니즈를 충족하는 전체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서울시가 어린 학생이나 아마추어, 크리에이터가 만든 영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원금과 제작 시설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난 10년간 K-팝, 한국 영화, 인플루언서, 문화의 급부상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크리에이티브 웨이브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며칠 동안 도시를 탐험하면서 효율성을 위해 향상된 기술의 경이로움과 일상의 여러 측면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감탄했어요. QR코드 메뉴판 덕분에 길거리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고, 신용카드나 모바일로 빠르게 결제할 수 있으며 거스름돈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었어요. 저희가 탄 버스와 지하철에는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전용 칸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놀랍도록 사려 깊은 배려였습니다. 모든 쇼핑몰, 카페, 공원, 공공장소에서 초고속 와이파이가 제공되었어요. 카카오맵이라는 훌륭한 현지 앱은 실시간 길 안내와 함께 주변 레스토랑, 상점, 문화명소에 대한 리뷰를 제공하여 복잡한 골목길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박물관의 증강현실, 고궁의 3D 비디오, 매핑 프로젝션, 최첨단 레이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음악축제 등 문화명소 자체에 인터랙티브 요소가 적용되었습니다. 서울은 공공인프라, 연결성, 대중의 이익을 위한 기술, 활용과 같은 영역을 브라질의 어떤 도시도 꿈도 꾸지 못할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효율성과 기능성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문화적 기발함이 그 위에 자유롭게 흐르고 있었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브라질에서는 무너져가는 인프라가 창의성과 발전을 끊임없이 가로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 세계의 더 많은 사회가 한국의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제를 경험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서울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로 인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빠르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이테크 스위트는 잠 못 이루는 편집 구간을 실크처럼 매끄럽게 이어주었습니다. 프랑스, 일본, 홍콩에서 온 공동 작업자 및 업계 선배들과의 만남은 부수적으로 열리는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자주 이루어졌죠. 또한 입소문을 타고 있는 K-팝 곡의 음악 프로듀서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러 음악을 감상하고 북촌 한옥마을의 미로 같은 골목길에서 길을 잃고 국립현대미술관 별관에서 서커스 예술 공연을 관람하는 등 진정한 문화체험을 통해 영감을 얻기도 했죠. 서울의 창조점 영혼은 현대산업을 뒷받침하는 최첨단 인프라와 인간, 정신을 기리는 오랜 전통의 보존을 통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만든 영화 콘크리트 꿈은 브라질 빈민가 아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가난과 폭력, 부족함 너머의 삶을 꿈꾸며 무너져가는 꿈을 그렸습니다.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는 상대적 풍요로움과 라틴 아메리카, 현실과는 문화적 거리감을 가진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영화가 끝난 후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경험 중 하나였어요. 열댓 명의 한국 고등학생들이 브라질의 젊은 다큐멘터리 주인공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조르더군요. 바다 건너 아이들의 어려움에 대한 그들의 진심 어린 관심이 제 안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서툰 영어로 불평등의 현실을 설명하고 언젠가 브라질 학생들과 직접 연결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영혼이 공유된 인간 경험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로 이야기할 때 지리적 경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작업은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촉진하는 중요하면서도 겸손한 역할을 합니다. 마침내 극장 조명이 어두워지고 크레딧이 흐르기 시작하자 사방에서 촉촉이 젖은 눈빛이 보였죠. 그 모든 노력 끝에 한국의 개방적이고 공감하는 포용력은 저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어요. 혼란스러운 상파울루에서 악몽 같은 교통체증과 답답한 관료주의에 시달리던 저에게 서울의 인프라와 공공서비스는 매일 놀라움을 안겨주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잘 갖춰진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도 발전했습니다. 저렴한 교통, 초고속 인터넷,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성 등 서울의 끝없는 현대적 편의시설 덕분에 서울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었어요. 기술이 사회를 차갑고 냉랭하게 만들 것이라는 제 생각과는 달리 저는 디지털 효율성이라는 외면 아래에서 진정한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기꺼이 길을 알려주거나 함께 식사하며 서툰 한국말도 용납해 주었어요. 카페 주인은 진정한 서울 사람처럼 아이스 커피 주문 방법을 알려주었고, 시장 아줌마들은 한국식 재료를 설명해주고 무료 과일 샘플을 가방에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지하철 승객들은 기꺼이 교통 표지판과 박물관 정보를 통역해 주었죠. 저는 그들에게 브라질의 음악 카니발 사진, 유명한 페이조아다 콩스튜와 판게쾌조, 치즈빵 등 브라질 문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사려 깊은 질문을 던졌고 제 집의 일부분을 공유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공통점이 표면적인 차이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자 장벽이 쉽게 무너졌어요. 저는 기술적으로 우월한 이 사회가 어떻게 공동체, 자연과의 조화, 문화적 전통 등 브라질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제 세대가 종종 소홀히 여기는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울이 발전과 오랜 관습의 보존을 얼마나 매끄럽게 결합하는지 관찰하면서 균형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적 인프라가 인간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이동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서울에서 언어와 지리적 구분은 덜 어려워 보였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저의 태도는 서울만의 독특한 환대 문화에 마음을 열면서 완화되었죠. 마지막 날 짐을 싸면서 예상치 못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만났던 삭막하고 낯설고 기술 발전에 집착하던 서울이 친숙하면서도 여전히 신비로운 곳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고층 빌딩 숲과 디지털화된 상업의 이면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유서 깊은 전통이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번화한 대도시는 혁신과 보존을 아름답게 융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상파울루도 과거와 현재의 균형을 재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가지고 있던 유리, 금속, 차가운 기능성에 대한 피상적인 고정관념보다 훨씬 더 심오한 모습을 드러냈죠. 무엇보다 놀랍게도 이곳은 언어가 서툰 외국인인 저를 집처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한국인들이 서울에서 3일을 머물러도 당신은 여전히 이방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15일을 지내면 이미 친구를 사귀게 된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의 환대는 제가 해외여행을 하며 만났던 그 어떤 문화보다 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의 잘못된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 서울의 놀라운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신, 오랜 전통의 지혜, 따뜻한 인간애를 느껴 커져버린 호감이 자리했죠. 한국의 따뜻한 품을 떠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엔 항상 이곳에 남아있을 것임을 알았어요. 이 여행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저를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로서 변화시켰어요. 낯선 땅을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탐험하면서 관용과 인내, 다름을 포용하는 데 있어 제 자신의 한계에 대해 솔직하게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현실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우리 집의 결점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항상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노련한 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젊음의 유연성은 다른 삶의 방식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리는 모두 인간 경험이라는 거대한 학교의 영원한 학생으로 남아 있어요. 이 진리는 한국의 활기찬 영혼이 제게 새겨준 가장 소중한 교훈으로 빛났습니다.